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물을 떠나서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터를 잡고 문화를 발달시켰고 물을 다루는 방식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물 문화 무엇이 있을까요? 제주에서 나고 자란 50대 이상 세대들에게 용천수는 낯설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샘물 하나씩은 있어서 멱을 감거나 빨래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도가 보급된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혹은 이주민들에게 용천수 개념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주 순정TV는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용천수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용천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화산섬인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이지만 화산토라는 지질 특성상 물이 땅 위에 머물지 못하고 바로 지하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강이 없고 하천 역시 비 올 때만 잠깐 흐르고 평소에는 말라버리는 건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지의 경우 빗물의 14%가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하면 제주의 경우에는 45%가량이 땅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빗물은 땅속 틈을 따라 아주 느리게 오랜 시간에 걸쳐 수십 겹의 용암층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땅속 깊숙한 곳인 대수층에 도달하면서 그곳에 큰 호수를 만드는데 그 물이 바로 지하수입니다. 빗물은 시루떡처럼 겹겹이 쌓인 두께가 얇은 용암층을 통과하면서 여과가 됩니다. 게다가 빗물과 암석이 반응을 일으켜 용암층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이 지하수에 녹아들어 깨끗하고 좋은 성분이 많은 화산 안반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대수층을 따라 낮은 지대로 흘러가던 지하수는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약한 틈을 만나면 땅 위로 솟아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용천수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삶과 용천수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빗물이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제주는 물이 매우 귀했던 섬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을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가 만들어졌던 육지와는 달리 제주는 물이 솟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을 머금지 못하는 제주의 푸석한 땅은 벼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밭에서 곡식을 파종하고서도 씨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들뜬 땅을 소나 말이 밟아주어야만 했죠.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용천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라산의 남벽 아래인 해발 1655m에 위치한 백록샘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용천수는 90% 이상이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마을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마을들은 그 마을의 생명수인 용천수를 공동으로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용천수는 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살아, 샘솟는 물이라는 뜻으로 용천수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 선조들은 용천수를 칸을 나누어서 사용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용천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식수로 이용하는 용수구, 두 번째는 쌀과 채소 등을 씻는 통인 목욕용구, 그리고 세 번째는 빨래를 하는 세답, 마지막으로 소나 말이 마실 수 있는 연못,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나 말이 마실 수 있는 연못은 습지를 이뤄 다양한 습지식물과 수생생물이 깃들여 살았고 야생동물들이 목을 축이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주의 용천수는 다양한 생명들이 깃들여 있고 삶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이지요. 제주순정TV. 자, 그럼 용천수의 이름도 알아보고 제주말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용천수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천수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쓰임새 혹은 용천수의 양과 질까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름을 같이 살펴볼까요? 머구낙물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먹이나무가 주변에 있는 용천수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물, 큰 물은 용출량이 많은 용천수라는 뜻입니다. 하다가 많다라는 뜻의 제주어니까요. 그렇다면 고망물은 무슨 뜻일까요? 고망은 구멍의 제주어인데 구멍에서 나오는 듯 물 솟는 양이 작아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이물이 있는데 생이는 새입니다. 새들이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물 혹은 유달리 새가 많이 모여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일 겁니다.
엉물은 바위 그늘의 제주어인 엉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인데 바위 해안이나 하천가의 큰 바위 밑에서 솟아나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넙빌레물은 넓은 빌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는데요. 빌레는 제주도에서 용암이 흐르면서 비교적 평평하게 쌓인 지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넙빌레물은 넓고 평평하게 쌓인 용암 안반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뜻이겠지요. 바위굴을 뜻하는 괴가 붙여진 괸물은 땅속으로 패인 바위굴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이릅니다. 어릴 적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항아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입구가 좁은 독특한 모양의 항아리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물허벅입니다. 물이 잘 쏟아지지 말라고 입구가 좁았죠. 그리고 이 물 항아리를 나를 때에 항아리를 넣고 등에 지는 대바구니가 바로 물구덕이고 물구덕을 질 때 사용하는 줄을 물배라고 불렀습니다. 물팡은 물허벅을 담은 물구덕을 등에 질 때 사용하는 돌 받침대인데요. 사진과 같이 주로 돌 기둥을 세워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돌팡이 있으면 선체로도 물허벅을 질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었죠. 제주도는 여성들이 물을 길러 날랐는데요. 67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엄마를 따라 물 깃는 연습을 시작해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에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에서는 물허벅을 머리에 이지 않고 등에 지고 다녔을까요? 바람이 세고 돌이 많은 제주여서 물허벅을 머리에 이고 나르면 바람에 쓰러질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돌이 많은 제주에서 돌에 채이지 말고 땅을 살피며 다니라고 등에 지고 나른 거라고 합니다. 물허벅을 깨서 부모님에게 혼나는 여자아이들의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제주 여성들은 정월 명절이나 기제사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물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물통까지 가서 물허벅으로 여러 번 물을 길어와서 채워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넋드림을 하거나 무당을 불러와서 구슬을 할 때는 아침 일찍 가서 금방 솟아난 물을 떠와서 일을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제삿집에 갈 때도 물허벅에 물을 가득 담고 가는 등의 물 부조를 했고 잔칫날 집짓기, 장례식 등의 큰 행사가 있을 때도 마을의 여성들이 자기 집에 물허벅과 물구덕을 들고 나와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노인이나 아픈 사람이 있어도 물을 길어주며 서로를 돌보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부조 중에 으뜸은 물부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이 귀한 제주에서 물부조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네 물통은 당시 사랑방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러 혹은 빨래를 하러 물통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집에 잔치가 있는지, 제사가 있는지, 어느 집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 대한 수다 등을 나누었습니다. 농사 정보, 육아 정보 등도 나눴습니다. 물허벅과 물구덕은 지하수가 개발되고 상수도가 보급되면서도 계속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수도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공동의 수도에서 집까지 물을 길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인의 삶을 관통했던 용천수 문화는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1961년부터는 관정골착을 통해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64년까지도 상수도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제주도민은 전체 인구의 약 45%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도민들에게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용천수 상수원 개발과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이 병행돼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1971년 어승생에 10만 6천 톤의 용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 전역에 상수도가 집집마다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용천수는 방치되기도 하고 개발과 함께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천수를 통해 제주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